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쓴 뭐 이런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되게 아름답고 지적이고 뛰어나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랬던 면도 있는데 그 머리를 조금 안 좋게 썼어요. 이 클레오파트라. 행동보다는 약탈을 꿈꾸는 사나이들의 집단으로 변해갔습니다. 1000기밖에 안 되는 경기병으로 4만이나 되는 크라수스 군대를 대격파를 합니다. 독재관 자리에 오르게 됐고요. 집정관에까지 선출됩니다. 안녕하세요. 포프리쇼가 전하는 세계사 강의 박희숙입니다. BC 48년 1월 4일 카이사르는요, 폼페이우스가 아까 도망갔다 그랬죠. 폼페이우스가 이동한 그리스 서해안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그리스 서해안에 있는 디라키움이에요. 지금의 알바니아의 두러스예요. 그리스 서해안으로 이동해서요, 디라키움 공방전을 3개월 동안 벌이는데요. 이 3개월 동안 벌였으나 카이사르가 포위 작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유인 작전을 핍니다. 디라키움이라고 하는 이 뒤에는 바닷가거든요. 지금은 알바니아예요, 여기가.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그리스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알바니아 최대의 항구 도시, 지중해 항구 도시거든요. 해상 보급, 해상 지원, 보급품을 받을 수 있는 이 디라키움을 폼페이우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폼페이우스의 장인이 이끄는 2개 군단이 있는 테살리아로 카이사르가 이동했기 때문에 폼페이우스는 자기 장인을 돕기 위해서 안전한 디라키움을 나와서 테살리아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게 함정인 줄 알았어요, 폼페이우스도. 함정인 줄 알았지만 군대의 수가, 군사의 수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드디어 48년 8월 9일 크라수스하고 폼페이우스하고요, 이 테살리아의 파르셀루스 평원에서 한판 붙게 돼요. 드디어 한판 붙습니다. 현 체제의 유지냐 아니면 카이사르에 의한 국가 개조가 이루어지냐의 대결이잖아요. 폼페이우스는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승자가 아니면 진영지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카이사르의 모든 전술을 알고 있는 라비니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카이사르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축배 들기 위해서 은식기, 은잔으로다가 이미 잔치상까지 벌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승자가 아니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는데요. 맹세했고요. 근데 이 카이사르는 알렉산더 대왕도, 한니발도, 스피키오도, 특히 라비니스가 모르는 비밀 병기를 생각해내야 되죠. 그래서 일명 인간 울타리 작전을 구사해서 폼페이우스의 기병 7000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안에다 다 잡아놓고 무력화시키자 이 무패를 자랑하던 폼페이우스는요, 승자가 아니면 진영지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말 타고 진영지로 도망가요. 근데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 진영지를 공격하자 폼페이우스는 다시 해변가로 가서 지나가는 곡물 수송선을 얻어 타고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아내하고 아들이 있는 레스보스 섬에 들러서 아내하고 아들을 태우고요, 북아프리카로 갈까 이집트로 갈까 고민해요. 이집트로 갑니다. 왜요? 아까 BC 59년 카이사르 집정관 때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반란으로 추방돼서 쫓겨왔다 그랬죠. 폼페이우스의 옛 참모가 이끄는 군단의 호위 아래 프톨레마이오스 12세를 왕에 복귀시켰죠. 한 개 군단 상주시켰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 왕실을 클리엔테스로 삼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이런 도와준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집트로 가면은 좀 자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였죠. 그래서 이집트 소년 왕에게 자신의 일행을 손님으로 받아달라고 친서를 보냈는데요. 환영한다는 답장이 와요. 이제 살았죠. 기운도 차리고 이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소년왕 앞에서 할 연설도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카이사르하고 이 결전에서 패하고 쫓기는 상황이 된 이 망명객을 받는다는 건
골치 아프죠. 예, 실상은 그랬습니다. 어쨌든 환영한다는 답변을 받고 기운도 차리고, 근데 폼페이우스가 상주시킨 한 개 군단의 로마 병사들은요, 이미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화 됐어요. 그리고 이 프톨레메우스 12세 아들 13세, 그 다음에 누나 클레오파트라고 공동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둘의 의견 대립 이걸로 인해서 내전 상태였거든요. 근데 내전 상태에서 남동생 소년왕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누구 편을 들면 안 되는데 소년왕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폼페이우스가 상주시킨 이 병사들이 폼페이우스 밑으로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카이사르 편에 붙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은 게 뭐예요? 이 귀찮은 망명객을 패잔병의 장수를 죽이자였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고요. 당시에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로스 등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등대 뒤편에 내항에 배를 대고 내릴 수 있었는데 왕의 이름으로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항구 밖에서 기다리라는 연락이 옵니다.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항구 밖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크지도 않은 돛도 없는 조그만 노젓는 배가 와요. 거룻배라고 하는 조그만 배가 옵니다. 옛날에 이렇게 노젓는 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조그만 배가 와요. 근데 배가 접근해서 왔는데 아는 얼굴이에요. 폼페이우스가 기억할 정도의 장수인데 septimus라는 장수가 타고 있었어요. 자기가 상주시켰잖아요. 아는 얼굴이니 안심도 되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폼페이우스만 조그만 배에 옮겨 타라 그래서 옮겨 타고 가다가 가족이 타고 있는 배하고 한 100m 정도 멀어졌을 때 날씨가 좋아서 100m인데 이게 다 보였대요. 당시에 septimus가 폼페이우스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때가 48년 9월 28일이에요. 폼페이우스 58세. 이 폼페이우스를 뒤쫓던 카이사르는요, 그리스하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이 경계에 도착하는데 여기가 다르다넬스 해협이에요. 지금도 있거든요. 다르다넬스 해협에 도착하는데 이 해협을 지키는 게 누구냐? 아까 BC 53년 카레 전투에서 기병 500기를 데리고 군대를 버리고 도망간 카시우스였어요. 그래서 카시우스는 이 카이사르를 보자마자 바로 투항합니다. 바로 투항했고요. 사흘 뒤 알렉산드리아에 카이사르 일행이 도착하는데요. 카이사르에게 내민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 폼페이우스의 목과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를 본 카이사르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BC 51년부터 이집트의 왕 프톨레메우스 12세가 죽으면서 유언이 뭐였냐면 맏 공주, 맏 왕자 둘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려라라는 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BC 51년 프톨레메우스 12세가 죽으면서 맏 왕자 프톨레메우스 13세하고 맏 공주 클레오파트라 7세,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예요. 둘이 공동으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BC 48년도에 이 남동생 소년왕하고 측근들이 이 누나를 배제했는지 아니면 이 클레오파트라가 단독 여왕 자리를 노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소년왕과 환관 포티우스가 누나를 하야시키고 클레오파트라를 하야시키고 추방했습니다. 근데 이 동맹국의 내분을 정리하는 것도, 해결하는 것도 집정관의 임무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소년왕하고 클레오파트라 누나를 오누이를 사흘 뒤에 궁궐로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흘 뒤 오누이와의 회담에서 카이사르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둘이 화해하고 다시 다스려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카이사르의 이 판결은 선왕 프톨레메우스 12세의 유언에 입각한 거예요. 그렇죠? 유언이 맏공주 맏왕자가 다스려라. 그 다음에 이집트 왕실은 앞으로도 계속 로마의 파트너로 남을 것이고 로마와 동맹자로 계속 남아라 라는 유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 판결은 클레오파트라한테 유리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데 판결이 내려지기 전날 밤 클레오파트라는 카페트로 몸을 둘둘 말아갖고 추방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궁궐로 들어가서 카페트 속에 몸을 말고 궁궐로 들어가서 카이사르 앞에 카페트가 펼쳐지면서 클레오파트라가 나타나서
자신의 매력으로 카이사르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클레오파트라는 믿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됐을 때 사리에 맞아서가 아니라 여자로서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됐다라고 믿기를 좋아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카이사르가 소년왕, 남동생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이유도 전혀 없죠. 보세요. 폼페이우스를 죽인 건, 행동에 옮긴 건 셉티무스지만 이거를 계획하고 사주한 건 누구예요? 소년왕과 측근들이에요.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전직 집정관의 지위를 가진 공인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왕실과 파트로네스, 클린테스 관계에 있었고, 피보호자가 보호자를 죽이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했을 때부터 폼페이우스 살해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이 소년왕과 측근들을요, 그냥 내버려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카이사르의 판정에 만족 못한 소년왕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알렉산드리아 전쟁인데요. 모든 게 소년왕에게 다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 병사가 적의 선단에 불을 질렀는데요. 이 불길이 번져갖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까지 불이 번지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의 본산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책이 아주 많았는데요. 40만 권의 장서가 불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가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새로 지금 멋있게 지어놨고요. 전 세계 언어로다가 뭐 이렇게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카이사르 병사가 불지른 얘기를 꼭 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넣어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고, 모든 게 소년왕에게 유리했는데, 소년왕과 황금 포티우스가 죽고요. 남동생 프톨레마스 14세, 그리고 이 누나 클레오파트라 7세가 다시 공동 통치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일정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카이사르는 어떻게 이제 로마로 돌아가야 되죠? 로마로 돌아가지 않아요. 갑자기 휴가를 냅니다. 첫 번째,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나일강의 수원지를 찾기 위해서. 갑자기 나일강의 수원지를 왜 찾아요? 나일강의 수원지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휴가를 내게 되는데요. 알레시아 공방 전부터 이집트까지 이게 5년이에요. 5년 동안 긴장의 연속이었죠. 이제 긴장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재충전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재치 있고 아주 유머 감각이 풍부했대요. 유머 감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왜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해, 벽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대화가 그렇게 잘 통했대요. 그래서 대화도 잘 되는 이 여행 파트너가 있으니 나일강의 수원지를 빙자한 클레오파트라와의 여행이 휴가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2달 동안 계속됐고요. 이 2달 동안 여행하는 동안 폼페이우스 잔당들은 주변 국가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2달 뒤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는데요. 전갈이 와 있었어요. 그 폰토스 왕국의 파르케나스가 로마의 내전을 틈타서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바로 카이사르는 소아시아로 이동해서 지금의 갑바도키아 근처의 젤라에서 폰토스 왕국의 파르케나스와 마주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깔끔하게 카이사르가 승리하고요. 승전 보고서를 로마 원론으로 보내게 되는데, 베니 비디 비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짧지만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이 3마디만을 써서 로마 원론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47년 가을 로마로 돌아오는데요. 1년 8개월 만에 로마로 돌아왔는데, 로마 원로원하고 미네는요, 카이사르를 5년 임기의 독재관 임명으로 환영 인사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10년 임기 그리고 종신 독재관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폼페이우스 잔당들과의 전투인
탑수스 전투, 그다음에 누미디아왕 유바의 전투, 문다 해전. 이 문다 해전에서 아까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라비네수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고 드디어 46년 개선식을 거행하게 돼요. 업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처음이죠. 개선식.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개선식을 하게 되는데 열흘 동안 4차례에 나눠서 개선식을 합니다. 갈리아에 대한 승리 하루 한 번, 이집트에 대한 승리 한 번, 그다음에 누미디아 왕 유바에 대한 승리, 폰토스 왕 파르케나스에 대한 승리, 이 4가지의 승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열흘 동안 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선식 때요, 군단병들이 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인사가 있었는데 부동자세에서 오른팔을 비스듬히 들어서 인사를 해요. 근데 이것을 히틀러가 흉내냈고 무솔리니가 흉내냈고 무솔리니 흉내를 히틀러가 따라했기 때문에 우리는 히틀러식 인사법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원래 로마식 인사법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내걸은 표어는 관용이었어요. 관용이었고요. 이집트인 천문학자, 그리스인 수학자를 로마로 초빙해서 태음력을 대신할 달력을 만들게 하는데 지구의 공전을 365일 6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달력을 태양력, 율리우스력이라고 불렀고요. BC 45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했는데요. 이 율리우스력은 1582년 그레고리오시 13세 교황이 개량할 때까지 1627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이 16세기는 이미 과학, 천문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을 365일 6시간이 아니라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11분 14초에 오차가 판정되는데 1627년이나 걸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율리우스력에서 11분 14초에 오차만 수정된 그레고리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율리우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율리우스력의 경이로움, 그리고 카이사르는 최고 권력자가 된 뒤에도 요리에 까다롭게 주문을 다는 일도 없었고요. 나올 요리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불평을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음식 투정을 하면 안 먹으면 된다, 안 먹으면 되지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BC 45년부터 44년 사이에 로마 원로원 민회가 카이사르에게 쥐어준 특권, 권위, 권력이 있습니다. 종신 독재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에 집정관 취임, 개선 장군에게 부여되는 임페라토르 칭호 언제든 사용, 원로원 회의장에서 집정관보다 한 단계 위에 앉을 수 있는 권리, 조국의 아버지라는 칭호 받는 명예, 로물루스가 로마 건국자죠. 그러면 카이사르는 로마의 2번째 건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신체 불가침권,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평상시에도 월계관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카이사르에게 전해서 이 7가지 특권이 거의 이 정도면 뭐예요? 다 가졌고 거의 뭐 왕이나 다름없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해결해야 될 숙제 하나 더 남았죠. 크레수스가 9년 전에 당한 패배에 그 파르티아에서 파르티아의 서륙전, 그래서 파르티아 원정 날짜를 기원전 44년 3월 18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9년 전에 크레수스가 당한 패배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00명의 포로병사가 종신병역을 강요당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을 데려오는 게 로마군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말이 로마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냥 아예 공식화됐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를 제압해서 10,000명의 포로병사도 구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방어선으로 확립하고 돌아오는 길에 도나우 강을 방어선으로 확정 짓고 개선할 것이라고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카이사르 반대파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왕이 되겠다고 한다면, 왕의 자리를 요구한다면 그때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죠. 그래서 죽여야 한다면, 죽일 거면 파르티아 원정 떠나기 전에 죽이자.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왕에 대한 이런 아주 태초부터 이런 싫어하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떠나기 전 3월 15일 원로원 회의 때 하자고 날을 잡은 거죠. 카이사르의 세 번째 아내 칼푸르니아가 꾼 악몽, 3.15를 조심하라고 하는 점쟁이의 예언, 3월 14일부터 15일 새벽까지 몰아친 폭풍 후 포로 로마노의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새떼들,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독재관이라 그랬잖아요. 이 독재관은 24명의 릭토르를 거느리는데 원로원의 신체 불가침에 대한 충성 맹세를 받고 나서 릭토르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암살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한 것은 안토니우스의 체력이에요. 키게로는 안토니우스를 가리켜 검투사만큼 힘이 장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어수선할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카이사르하고 안토니우스가 붙어 있으니, 그리고 카이사르 이 관저에서부터 원로원 회의장까지 수행해서 온 거는 데키우스 브루투스예요. 그래서 회의 시작되기 전 어수선하고 혼란한 틈을 타서 카이사르에게 말을 걸어서 안토니우스로부터 뜯겨 놓은 다음 거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광난에 빠진 14명이요 마구 찔렀습니다. 그래서 23곳을 찔리게 되는데 그 중에 가슴에 찔린 두 번째 상처가 치명적이었다고 해요. 죽음을 깨달은 카이사르가 토가자락으로 몸을 감싸면서 쓰러졌고요. 잠시 후 숨을 거두는데 죽기 전 카이사르가 한 말은 브루투스 너마저도 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브루투스가 누구냐가 이제 문제죠. 관저에서부터 수행해온 데키우스 브루투스냐, 애인이었던 세르빌리아의 아들 마르쿠스 브루투스냐, 우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세르빌리아의 아들. 근데 이게 누구냐가 말이 많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세르빌리아 아들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데키우스 브루투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인 이야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 3.15의 주모자는 누구냐? 아까 그 카레 전투에서 기병 500기를 데리고 군대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카시우스 있죠? 3.15의 주모자는 바로 카시우스예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의 브루투스가 누군지 그 이어지는 얘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